그래서 제목을 수필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달아봤고요. 제가 시 창작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시를 만나는 방법 그런데 요거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제목은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걸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공자한테 제자가 자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정치를 한다면 먼저 뭐를 하시겠습니까? 이름을 바로 잡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명이죠. 그래서 사실은 수필도 이름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숫자로 시작을 하지만은 숙이 있고 수상이 있고 수필 있고 이게 비슷한데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는 다르죠. 숙이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내가 20살 때는 뭐 했고 30살 때는 뭐 했고 편년체식으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면 다 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썬데이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느 안내양의 숙이 뭐 어느 호스테스 숙이 이런 게 다 숙인데 글자를 아는면은 다 적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상은, 주로 이제 학자나 성직자들이 자기 어떤 전문적인 것을 쉽게 풀어주는 것. 그것을 수상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특히 또 성직자들은 이 특수한 삶, 자기만이 예를 들면 법정 스님 같은 경우, 아무데 혼자 떨어져 살잖아요. 그걸 막,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와갖고, 심지어는 부엌에 들어가서 소뚜껑을 열어보질 않나. 그래서 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 특수한 삶을 또 적어놓은 것도 수상.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78년도인가, 1978년도인가, 첫 수필집을 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절대 수필집이라고 안 달았습니다. 법정 수상집. 그래서 한 번 수상집이라고 그러더니 끝까지 모든 법정 스님 모든 수필집에는 다 수상집이라고 했어요. 수상록도 아니고 수상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는 수기하고 수상하고 수필하고를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필 창작을 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럼 수필은 뭐냐? 문학의 한 갈래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로 잡자. 수기하고 수상하고 다르다. 수필은.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뭐가 다르냐고 따집니다. 근데 요건 아까쯤에 보셨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에세이까지도 산문집, 에세이 전부 수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청준 산문집에도 보면은 열화당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청준 산문집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 에세이 자전거 여행 많이 알죠. 이거는 소설가 김은은 에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필이 있고 시인이나 작가들이 여기로 쓰는 것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가가 낼 때는 산문집이니 에세이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는 정통으로 이제 수필을 창작하는 전문적인 작가가 되자. 그래서 옛날에 여기 또 구체적으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자, 60년 때 김일열 스님이 출가를 하면서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김팔범 친일 비평가 김팔범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 수상록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운운합니다. 나중에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은 법정 스님은 모든 수필집에다가 수상집이라고 썼다. 그 다음에 이 삼불 김원용 고고학자죠. 이 양반은 수필이 상당히 재밌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수필이란 말을 안 써 꼭 수상록이라고 씁니다. 학자들은 논문 아닌 글을 쓰면은 전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분 중에서 지금 요 분은 아직 살아있죠. 곧 이제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이제 나겠지만은 아직은 살아있는 100살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 전부 1920년생입니다. 20년생이고 또 전부 철학과에 있었습니다. 철학 전공입니다.
안병욱은 숭전대 철학과, 김태길은 서울대 철학과, 김영석은 연세대 철학과. 그러면서 전부 또 에세이 이런 걸 냈습니다. 김태길은 흐르지 않는 철학 에세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실생활에다 쉽게 적용을 한 거. 그런 글쓰기를 에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병욱의 대표작 요건데 A 교수의 에세이 21장이라고 하는 이 옛날 하드 카바 장정으로 된 고급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안병욱 수상집도 아니고 수필집도 아니고 수상수필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영석 요거는 60년대 굉장히 상당히 이 독자가 많았어요. 영혼과 사랑의 대화. 뭐라고 써있냐면 김영석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유명해도 수필이란 말을 안 쓴다. 그게 뭐냐면 전문 수필가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수필이란 말을 쓰자. 자부심 갖고. 근데 학자든 시인이든 소설가든 수필이란 말을 잘 안 썼다. 그렇다면은 수필을 여기로 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로 여기니까 시로 쓰고 남은 생각, 소설로 쓰고 남은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잡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필을 잡문.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절대 수필이 잡문이 아닙니다. 수필이라는 뜻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원래 붓 가는 대로 쓴다라고 했는데 글이 붓 가는 대로 써지던가요? 절대 안 써집니다. 막 머리를 쥐어짜고 해야 이 한 페이지 겨우 채울까 말까. 그것도 잘 채워집니까? 나중에 보면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하죠. 그게 글입니다. 근데 어떻게 붓 가는 대로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필가 중에 이 현대 수필가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피천득하고 윤호용하고 두 분인데, 그래서 윤호용하고 피천득하고는 나이 차이는 3살 차이가 나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알아갖고 친구입니다. 서로. 그래서 윤호용 선생은 애초에 수필에 관한 창작 이론을 이런 책을 썼고, 또 이 피천득 선생은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로 쓴 수필론이죠. 그런 걸 썼는데, 먼저 윤호영 선생님 이 말이 맞습니다. 소설은 밤이고 시는 복숭아고 수필은 곶감이다. 근데 밤나무에는 못 먹는 밤이 열려도 절대 쭉정이 나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밤나무다. 그 다음에 또 시는 복숭아라 해도 복숭아 나무에 못 먹는 떼기 복숭아 열려도 그냥 복숭아 나무지 떼기 나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수필은 곶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감으로는 곶감을 만들 수 있지만은 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고염나무. 요것으로는 곶감을 못 만든다. 고염은 또 먹잘 것도 없어요. 조금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성인병이 좋네 어쩌네 해가지고 일부러 사서 먹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바퀴벌레 같은 것도 아주 특효약이라고 한번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구할래도 구하기 힘들겠죠.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고. 근데 고염나무는 지금은 이제 약으로 먹습니다. 근데 고염나무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어쩌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촌에서는 시골에서는 고염나무는 어디다 썼냐면은 감나무를 젖붙이는 데 썼습니다. 감나무를 그대로 씨를 심기면은 열매가 제대로 안 맺습니다. 근데 고염나무를 먼저 심어가지고 고염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 감나무 순을 고염나무에다 접을 붙이면은 감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고염나무는 감나무 젖붙이는데, 옛날에 탱자나무는 유자나무 젖붙이는데, 이렇게 다 용도가 있어요. 탱자나무는 고유 또 울타리를 하는데도 탱자나무를 많이들 쓰기도 하지만은 젖붙이는데도 많이 썼다. 유자나무 젖붙이는데. 그래서 탱자는 이렇게 조그맣고 유자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감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인지, 고음인지, 요거부터 아는 것. 그것을 이제 수필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자, 먼저 이야기가 나를 찾아왔을 때, 이게 곡감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 그러니까, 글감이라고 하면은, 이게 수필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인지, 아닌 것인지, 그걸 좀 살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필이 안 돼, 지금 인터넷 글쓰기가 많이 유행을 하니까 블로그니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무슨 댓글이니 많이 쓰죠. 근데 그런 데 쓰는 것은 문학이 저는 수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냐? 생활글입니다. 대부분 생활에 일어난 감상을 적거나 일어난 이야기. 물론 이 자연적으로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 구성이 잘 돼가지고 수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활글입니다. 그럼 그 생활글을 수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필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생활글인지 수필인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100일장을 하면은요, 옛날에는 산문, 음문 이렇게만 나눴는데 요즘에는 산문에서 뭐를 하냐면 산문이란 말 안 쓰고 생활글 쓰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생활에서 일어난 일, 주변에서 가까이 겪은 일, 이런 것들을 글로 써봐라. 그래서 생활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웬만한 100일장이, 중고생 100일장이 다 생활글 쓰기 이렇게 하지, 산문 쓰기 이런 거 벌써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활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수필이 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수필이 따를 숫자에다가 부필자를 쓰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붓 가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것이 수필이다. 실제로 이 중고등학교에 국어책에 수필을 정의하면은 그쪽에 참고서나 자습서나 이런 데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는 지금 성인들이 된 사람들이 전부 그것에 수필은 개성적인 문학이다, 무형식의 문학이다, 붓 가는 대로 쓰면 된다. 이것에 그냥 너무 머리가 세뇌가 돼 있어요. 기억이 너무 오래 박혀가지고. 근데 붓 가는 대로 절대 안 된다고, 선생님도 이미 체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 붓 가는 대로 안 된다. 실제로, 노래를 잘하는 분한테도 아무 노래나 불러봐요 그러면은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 양반이 잘하는 어떤 노래 공명을 적어주면, 얘기하면서 그 노래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하죠. 근데 아무거나 불러보시오 그러면은 당황하죠. 선생님 그런 경험 있죠. 아무 노래나 불러봐. 무슨 노래 부르지? 그럽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딱 어떤 주제를 정해주고 그걸 하라면 더 쉬운데 한 몇 년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는 이 메뉴판에 진짜로 아무거나가 있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은 그냥 미식가들은 굳이 따져서 요거 저거 해서 주문을 하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대충 주는 대로 먹고 있는 것만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주시오 그러는데 진짜로 어느 식당에 이 메뉴판에 아무거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식당에서 가장 잘하고 많이 나가는 것을 아무거나라고 표현했겠지만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지금 같으면은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할 텐데 그땐 그냥 생각 없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수필은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다. 요거 선생님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하기요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요 또 36점 지난 중년만이 쓸 수 있는 글이요 한데 저게 옛날에는 수필에 대해서 한 부분은 맞고 또 한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학적으로 수필처럼 쓰기는 썼는데 수필론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아까지 말한 윤호영 선생 수필론이 더 와닿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도움은 안 되는데, 자,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을 그리며, 선생님들은 다 해당됩니까? 36 넘으셨어요? 다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앙게라 시는 10대 때도 쓰고, 소설도 20대 때도 쓰고, 그런데 10대, 20대 때는 수필은 좀 쓰기는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고, 10대, 20대들은, 특히 20대 젊은 학생들, 대학의 학생들은 소재가 뻔해요. 겪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기껏 학교 앞에 이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것, 그게 소재거나, 남자친구랑 100일 됐다는 등 그거의 그 정도가 소재입니다. 근데, 인생을 50, 60 넘게 살면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안 줘. 하찮고 하찮은 것이죠. 그 나이 또래는 그게 가장 큰 일인지 몰라도, 그래서 아마 피천득 선생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만이 수필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겪은 것을 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설이나 이런 것은 거짓말로 상상력 허구로 쓸 수 있는데 수필은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쓰니까 그렇다. 맨날 배경 카페만 나오면 좀 그렇죠. 그리고 기껏 남자친구하고 100일 됐다 이런 거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이 지금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 페이브먼트라고 꼭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본인이 영문학 전공 그 영어과 선생이기도 했지만은 우리말로 하면은 포장도로죠. 포장도로인데 요 말도 흥미는 주지만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저 말에 걸려가지고 수필을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산책이다. 인생의 향취와 여운. 그러니까 철학과 선생이거나 성직자 아니면 스님 아니면은 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피천득 선생은 수필로 쓴 수필로는 공과가 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친 것도 분명히 있다. 이제는 이런 것도 연구하고 얘기하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아까쯤에 조금 전에 그 피천득 선생은 수필 페이브먼트를 걸어가는 몸에 날씬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걷는 것을 가지고 문학 각 장르를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동화는 정말 기어가기거나 앉은 자리에서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 쓰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어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쓰는 표현, 걔네들의 사고력, 그래서 걔네들 요즘 유행하는 건 눈높이를 맞춰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6살이 아니단 말이죠. 10살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10살인 것을 가정을 하고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화는 앉아서 뭉치는 것. 그 다음에 소설은 그냥 평탄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 손으로 앉아서 뭉쳐서 가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한 3일은. 그러니까 걸어가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봐라, 참 고맙다. 발도 한번 다쳐보니까 이제 고마운 줄 알겠더라고요. 보통 걸어 다닐 때는 고마운 줄을 별로 모르고 당연히 걷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다쳐보니까 걸어가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시는 어느 순간 정지가 춤추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생을 전체로 볼 때는 한순간에 어떤 황홀하거나 어떤 느낌이 오는 순간 그것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시가 아닌가. 그 영화는 무조건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달려가는 것
핑핑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연극은 앞으로 달려가는 지 않고 뒤로 오히려 뒷걸음질치게 뒤로 걷는 거. 요게 몸에 좋다고 요즘에는 뒤로 걷는 사람 공원 같은 데 가면 꽤 있죠.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이제 아주 낯익어 버려서 별로 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걷는 것 중에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안 이상한데 팔을 막 요래 걷는 사람 있죠. 처음엔 참 웃음 나더라고요. 아무리 운동이라지만 저렇게 걷는 거 보면 좀 웃음 나는데 요즘에 하나도 안 이상하고 웃음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으로 보면 낯설게 하기죠. 처음에는 낯설어갖고 신기하고 한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주 이 상투적인 거, 뻔한 거, 일상적인 게 돼버리죠. 근데 하여간 연극은 뒤로 걷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수필이 뭔가? 자, 이 피창선 선생은 그 포장도로를 걸어가는 옷맵시 이 날렵한 중년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가장 잘해서 길 가는 데를 쳐다본다. 이게 뭡니까? 관조, 관찰 다 들어가죠. 쳐다보거나 또는 이 소설처럼 큰 이 대로변을 걸어가다가 옆길로 세 가지고 그 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알아보는 거. 그게 수필이다. 그 다음에 또 해찰 부리기. 해찰이 뭡니까? 요즘에는 해찰 부린다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딴짓하고 노는 거. 그걸 해찰 부린다 그러죠. 또 한눈 팔기.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는 거, 한눈 파는 거. 이런 게 수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기에 비유를 하면은 뭐 한 명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럴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 해찰은 한자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표준어예요. 잘 안 써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해찰 부리지 말고 빨리 갔다 와. 뭐 신부름 보낼 때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잘 안 쓰죠. 근데 해찰이라는 말이 이 한자에서 온 말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필로 들어가서, 저는 뭐 수필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쓰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은 오래 남는 것. 그래서 문단, 의장. 문장은 짧게, 뜻은 길게. 요게 좋은 글이다고, 모든 글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호영 선생도 그 옛날에 고전이나 이런 것을 한문에 상당히 해박했죠. 그래서 꼭 문단, 의장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단, 의장보다도 글은 짧게 쓰자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윤호영 선생 글을 보면서, 문단, 의장, 딱 짧게 쓰는 말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더 짧게 한자가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자 말을 안 써야 되겠지만은, 어떤 뜻을 짧게 포함시켜가지고, 세 마디, 두 마디로 이렇게, 네 마디, 두 마디로 딱 정리해주는 이런 것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또 한번 나올 거니까, 이따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아까쯤에 정명, 이름을 바로 잡자, 수필, 수기, 수상, 요거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아직 수필과 에세이를 구분을 안 합니다. 한국사문도 옛날 명칭은 에세이 플러스였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사문으로 바꿨지만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주장은 합니다. 이래야 이치에 맞을 것 같아서. 자, 에세이는 소논문이나 소평론이나 정보글이나 안내글, 칼럼 이런 것들은 에세이다. 자,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의 이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할 때 에세이 내라고 그러죠. 우리 자기소개서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프랑스 저기에서 낙태를 동의하는가, 아니면은 낙태를 반대하는가,
당신의 의견을 적어보시오. 그러면 반대하면은 반대 논리를 갖다가 서술형으로 쓰는 것이 에세이고, 찬성을 하면은 찬성하는 이 준거가 되는 것들을 쫙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쓰는 것이 에세이입니다. 근데 이 에세이란 말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쓰고, 영국, 몽테뉴에서 비롯됐고, 영국에서는, 베이컨에부터 비롯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수상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몽테뉴 수상록, 베이컨 수상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몽테뉴가 쓴 것은, 미셀러니, 그러니까는 이 고등학교 국어나 문학 참고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미셀러니하고 에세이도 또 나눠요. 수필을. 그래서 미셀러니는 경수필이라 그러고, 에세이는 또 중수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가볍고 무겁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부 창작하는 것, 대부분은 요 분류에 따르면은 경수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의 칼럼글이나 비평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에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자고 늘 주장을 합니다. 에세이와 수필로 나누자. 그래서 굳이 혼돈을 시켜가지고, 근데 기성 작가들도 전부 수필로 쓴 것을 에세이라 표현하거나 산문으로만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에세이하고 수필로 나누는 게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글 쓰는 분들은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지 않고 저 혼자 그냥 광야에서 메아리 그냥 혼자 외치는 꼴입니다.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은 무엇인가? 수필은 문학이다. 문학의 한 갈래다. 실제로 대학에서 몇 년 전에는 수필론, 수필창작론, 이 문예창작과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있는가? 문장론이나 이런 과목 안에서 수필 쓰기 교 한 단원으로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필론, 수필창작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은 이제는 대학에서도 문학으로서, 문학을 한 갈래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문예창작과에. 그전에는 뭐냐면 시론, 시창작론, 소설론, 소설창작론, 희곡론, 희곡창작론, 동화, 아동문학론, 아동문학창작론, 요 정도만 문학의 갈래로 인정을 하고, 수필은 문장론 안에 한 단원으로밖에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수필이 이제 당당하게 문학 한 갈래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찌 보면은 전문 수필가도 적고, 전문 수필가는 요즘에 와서 좀 생기는 것이지, 옛날에는 전문 수필가가 없었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게 뭐 김소운 정도. 근데 김소운도 옛날에는 그 일본 번역가로 더 알려졌지, 나중에 억지로 수필가라고 하니까 수필가지. 그리고 소설가나 시인들이 여기로 쓴 것을 수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문 수필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수필이 제대로 문학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필을 잘 쓰고 해갖고 문학의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럼 문학의 수준으로 올리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필은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수필인데,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은 단점을 주로 취했어요. 그래서 수필을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시, 소설, 희곡, 뭐 이런 것은 뭐 강이나 조그맣게 내려오는 또랑물이나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죠.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바다는 다 주니까 바다래요. 그래서 하죠. 그래서, 자,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줍니다. 그렇다면 시도 받아주고, 소설도 받아주고, 뭐, 희곡도 받아주고, 이게 수필이다. 저는 수필을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적 수필, 이 적이란 말을, 참 쓰면은 안 되고 좀, 우리말에서 이렇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적이라고 쓸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자, 시적 수필은 뭐냐? 수필 중에서도 시같이 느껴지는 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맞는가요? 좀 어떤 풍경이나 시가 가지고 있는 압축미 또는 여백, 여운 이렇게 남는 거 이런 것들은 시적 수필이다. 그 수필을 시라고 할 수는 없고 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소설 속 수필은 도덕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끝부분에 반전이 된다. 이 반전은 원래 단편 소설 중에서도 더 짧은 꽁트에서 이 꽁트 기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꽁트가 이 반전이 안 되면 우리가 꽁트라고 일컫지 않죠. 거기 단편 소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그 소설뿐만 아니라 자, 이 텔레비전에 개그 프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꽁트란 말을 쓰죠. 이 반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차분하게 했는데 끝에 가서 딱 뒤집어 버리죠. 반전됐네 그러죠. 그 반전하는 것 또는 이야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소설적 수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희곡적 수필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수필의 대부분 수필 창작자들이 수필에 대화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꺼리고 아주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수필에는 대화가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편에 섭니다. 자,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기로 얘기를 하면은 그 대화 요쪽에 한쪽 사람의 얘기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줄거리를 알 수 있죠. 선생님 모릅니까? 그 정도는 알죠. 전화한 내용만 들어봐도 무슨 얘기 때문에 저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구나 압니다. 그러면서 좀 시끄럽다고 느끼죠, 다들. 근데 그렇게 느끼는 본인도 전화할 땐 또 시끄럽게 하죠. 그래서 남의 전화는 크게 들리고 본인이 할 때는 크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도 남이 들을 때는 크게 해요. 그래서 이 희곡에서 그 대화, 그 일상에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요, 말을. 그거를 수필에도 받아들이자. 그럼 그 대화에서 줄거리도 알 수 있지만은 수필에서 대화문이 나오면은 그 대화문을 가지고 그 말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출신 지역 또 어떤 어떤 어휘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계급적 성분, 직업까지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화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좀 에세이에 주로 쓰는 논설적 수필이죠. 이것도 이 수필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러나 정보를 노골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그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막 그냥, A4지다 그러면 뭐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에세이가 되어버립니다. 제 분류에 따르자면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 양념으로 들어가면, 논설적인 것이 좀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주로 이 철학과 선생님들이 옛날에 맨날 누구 수상록, 누구 에세이라고 했던 것, 철학적 수필입니다. 그런 것들이 탐구하거나 나름대로 사색의 깊이를 자기의 어떤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쉽게 풀어내는 것, 일상 것을 이런 것들이 철학적 수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물로 치면은 바다다. 그래서 시, 소설, 희곡, 논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수필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만, 안 좋은 것만 지금까지 다 가져왔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소설가가 예를 들어 수필 쓴다면 좋은 이야기, 좋은 것은 전부 소설로 먼저 쓰고 남은 얘기는 수필로 썼겠죠. 그러니까 여기라 그러죠. 그래서 잡글이라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필 전문적으로 수필만 창작하는 분들의 책무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필을 쓸 때 어떤 것을 중요시 할 것인가
서술하고 묘사인데, 주로 묘사는 소설을 쓸 때 어떤 이야기나 풍경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주는 거. 그 판단은 독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 그게 묘사죠. 근데 옛날 수필은 직접 설명을 해줘 버린다고 하는 거. 이게 서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옛날 수필에는 분류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서술이 이 묘사보다 많으면은 수필이고, 묘사가 서술보다 많으면은 소설이다.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분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수필에서도 묘사를 많이 가져오자. 그냥 서술해보고 진술해보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러지 말고 묘사를 해주자. 그래야 읽은 맛도 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바로 나오네. 자, 우리가 흔히 문체라고 하면은 모든 문학 작품에서 세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술, 묘사, 대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소설에서도 묘사가 있느냐? 설명하는 어떤 서술도 진술하는 서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기 지은이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설명해서 진술을 하죠.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있는 그대로 그려주고 판단은 독자가 알아서 해라. 이게 묘사고, 대화. 대화를 소설에서 읽어보면은 그 특유의 대화문을 쓰는 작가의 방식이 딱 드러나죠. 그래서 문체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서술, 묘사, 대화에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옛날에는 여기 있죠. 서술이 묘사보다 많다. 그러면 앞에서 서술 설명하고 막 진술해버린다 그랬죠. 옛날 수필이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막 교훈적이거나 요즘 젊은 애들 말은 좀 꼰대 같았어요. 꼭 한 말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수필이 아니다. 지금은 수필에서도 이 묘사를 많이 하자. 옛날에는 이랬을 망정. 이제 수필의 어떤 부흥기라고 할까? 뭐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자, 우리가 이 수필 작품을 써낸 것을 보면은 저는 뭐를 먼저 보냐. 일단 제목, 그 다음에 첫 단락, 첫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과 마지막 문장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한번 쑥 보고서 이제 첨삭할 것들,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을 의외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기성 작가들도, 자, 700장에서 1000장짜리 소설을 하나 써서 출판사에 넘겼다. 그러면 제목은 그냥 가제라고 적당히 써놓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편집부에서 제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목은 알아서 해줘. 아이, 내용만 좋으면 되지. 제목이 뭔 상관이야. 이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서점에 가서 볼 때 제목을 먼저 보고 책장을 떨쳐 보게 되죠. 제목이 나를 잡아야. 그래서 읽어봐야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있죠. 근데 글 쓰다 보면은 다들 본문만 쓰기도 지쳐가지고 제목은 남 보고 달아달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이 달았을 때 기가 막힌 제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목이 글쓰기의 절반이다 생각을 하시고 아무리 짧은 글일지라도 제목 쓰는 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오죠. 일단은 이 초등학생도 일기를 하나를 쓰더라도 일기 위에다 꼭 제목을 달더라고요. 그 제목에 자기가 한 일, 주제에 맞는 것을 답니다. 이건 초등학생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주제를 반영한다는 것은 알아요. 누구나 선생님들 이렇게 글 써오면은 주제만 반영한 거 여기까지 그칩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도 자아내야 됩니다. 읽고 싶은 마음이 나야 됩니다. 뻔한 제목, 너무 상투적인 거 이런 제목을 좀 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읽고 났을 때, 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바로 제목이 떠올라지. 그거 있더라. 그 뭔 책이더라. 그거 읽었는데, 있잖아. 내용 막 이런 건데 그 책 제목이 뭐지? 그럼 별로 안 좋은 제목이죠.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작가 생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이 정해져야 되고 등장인물의 이름이 정해져야 되고 그러면은 거의 한 절반은 썼다라고 느낍니다. 그 다음부터는 등장인물이 들려주는 얘기만 받아 적으면 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글을 쓰다 보면은 묘하게 그 몰입이 된다고 할까, 이 등장인물에 내가 빙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몰두해 있으면은.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정해놓으면은 내가 뭐 순이다 정해놓으면은 내가 순이가 돼가지고 순이가 하는 얘기를 막 받아 적습니다. 예. 그게 얘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도 중요하고 특히 전체 제목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뭐 성공한다 이러면은 별로 뻔한 얘기죠. 근데 새벽형 인간 그러면 기억되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새벽형 인간 그래야지 자 기억하기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풀어서 쓰는 것보다도 새벽형 인간이 기억하기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비틀어 가지고는 인간은 그렇지만은 그걸 만약에 벌레라고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먼저 잡힌다. 그렇게 비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일찍 나오면은 새들이 일찍 깬 새들한테 일찍 일어나서 꿈을 꾸는 벌레가 기어가면은 먼저 먹에 잡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게 좋다. 근데 어찌 됐든 저는 그 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목은 새벽 인간 잘 달았다. 기억하기 얼마나 좋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보다 훨씬 더 기억하기 좋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 숲이 쓸 때 참 조심하게, 이거는 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이제는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점점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그래서 얼른 적어 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보여줬습니다. 형상화 시킵니다. 형상화 시키려면 묘사를 잘해야 되죠. 묘사를 쭉 잘해놓고, 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아주 공부하고 담을 쌓는 사람은, 좀 외람되지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래도, 공부하고 최소한 담을 안 쌓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꼭 그렇게 하죠. 지금까지 읽은 거, 국어책에 나오면 무엇을 요약한다랄지, 몇 줄로 정리하는 거, 이런 거를, 그런 것을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지금까지 내내 사건으로 보여준 것을 또 요약해갖고 끝판에다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무엇이고, 정리하자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꼭 쓰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을 버리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짐하지 말 것, 이것은 뭐냐면은,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김영자 선생님도 이 애들 키우면서 늘 느꼈을 거예요. 애들이 일기를 써놓고는 뭐라고 써놓냐면은, 자, 오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불렀다. 모른 채 하고 안 들은 척 하고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다 다짐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착한 아이가 돼서 엄마가 부르면 바로 뛰어가야지. 그렇게 갑자기 반성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로만 끝이는 게 아니고 숲이 작품 써내면 꼭 키가 그걸 써요. 그게 이제 좀 이야기의 방향만 다른 것이죠. 어찌어찌 해야 우리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될 거야.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합니다.
근데 요약 정리하지 말고 다짐하지 마. 공부에 담 안 쌓은 사람은 꼭 이러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그 다음에 일기를 초등학교 때 억지로도 써본 사람은 꼭 다짐하려고 하는 거 있다. 그러면 뭐냐? 여운만 남게 하자. 글 끝부분에 여운만 남으면 됩니다. 그래야 이 독자들, 읽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오히려 강렬하게 그게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여운만 남게 안 했습니다. 뭔가 결말을 지어줬어야 돼요. 지금 결말을 지어줘야 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하 아이들이 보는 그림 동화책은 결말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 착한 이라는 사람이 이겨야 돼. 권성징악 같은 거. 악당은 당연히 그 패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동화책에 특히 그림 동화책,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 동화책에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 악당이 승리하고 착한 사람이 몰락을 했다. 그럼 애들이 자다가 경기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로는 결말을 좋게 지어주자. 흔히 하는 말 해피엔딩을 해주자. 행복한 결말을 해주는데 그 이상의 책은 동화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뭐 연극이든 뭐든 결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말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 말은 연극에서 열린 채 막이 내린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소설로 글로 오면서는 열린 결말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열린 채 막이 내린다. 수필에서도 열린 결말로 두자. 저는 열린 결말을 여운이라고 표현해요. 여운만 남게 하자. 결말을 내리지 말자. 결론을. 그래서 내가 이랬으니까 책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이러시오. 내가 나도 솔선수범한테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러시오. 그건 뭡니까? 한 말씀 하려고 하는 버릇이죠. 꼭 꼰대 같은 말씀이죠.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문학은 절대로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가끔 수필이나 소설 보고서 좀 부도덕한 거 나오고 하면은 에이. 그래서 이게 성경책도 아니고 불경책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도덕 교과서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적인 이야기 방식이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소설이나 수필은 누구를 죽이거나 죽었다. 현실에서 내가 누구를 죽이면은 살인자가 되죠. 그러나 소설 속에서 죽을 만한 놈이 죽으면 우리가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아주 시원합니다. 이 대리 체험을 하면서, 간접 체험을 하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 근데 그 죽일 놈을 그래도 죽이면 안 돼. 뭐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학 창작자는 그렇게 안 된다. 그것을 경전이나 도덕 교과서 혼돈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학은 문학의 방식이 있다. 죽을 놈은 죽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안 죽으면 안 되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뭐 원수 사랑할 필요 없어요. 문학에서는 죽을 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독자도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현실에서는 누구를 좁히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지만은 이 글을 읽음으로써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는 것. 그게 문학의 기능입니다. 그렇지,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성경책만 보면 되고, 무슨 뭐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이려면 불경책만 보고 스님같이 살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문학을 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스님이나 목사가 쓴 책도 죽을 놈은 죽어요. 자기들이 법회 때나, 설교할 때 못하는 말들, 그런 것은 소설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도들이 보면 그러겠죠. 에이,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생을 즐기다니. 에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양반 회개 좀 해야 되겠네. 그거는 불경 성경하고 문학적인 이 가공 작품하고 구분을 못했다. 독자 수준이 오히려 창작자 수준에 안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문학은 절대로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근데 문학을 도덕 교과서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필 쓸 때 이것도 꼭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수필을 처음 쓰시는 분들, 반에 수필 처음 쓰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씁니다.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편집이랄까 이런 약속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 단락을 안 지어요. 그래서 요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단락을 좀 짓자. 자, 단락을, 단어가 모여가지고 문장이 되죠. 문장이 모여서 한 단락이 됩니다. 한 단락은 뭐냐? 전체의 제목 안에 들어있는 작은 주제다. 전체 제목이 큰 주제라고 하면은 그 주제를, 큰 주제를 받쳐주는 작은 제목이, 작은 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락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락을 어떻게 짓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글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단락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자, 이 화제가 바뀌거나 또는 시 공간적 배경이 바뀌거나 등장인물이 바뀌거나 이럴 때 단락을 바꿔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근데 계속 이어서 쓰거나 한 덩이가 막 반 페이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안 그래, 안 그랬어요. 옛날에 쓰신 분, 글 한번 보십시오. 안 그러기는 뭐가 안 그래요. 다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읽기 힘들다. 그래서 이 전체 큰 주제에 기여를 하는 것이 이 단락 속에 들어있는 작은 주제다. 그래서 작은 예화, 요런 것이다. 요런 것이 모여가지고 큰 거를 이룬다. 그럴 때 단락을 지어주자.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나온 건데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자, 시는 시인이 쓰고 시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달라도 그 등장인물의 처지에서 시인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 어찌 보면은 화자가 있는 셈입니다. 시적 자아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얘기를 쓴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입장이 돼서 내가 쓰는 것입니다. 그게 시적 자아죠. 내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소설에서는 등장인물, 소설에서나 희곡에서는 등장인물이라고 하는 아예 이 화자가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을 정해갖고 작가가 더 좋아하는 화자가 있죠. 분명히. 자, 등장인물이 어찌 보면 작가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등장인물이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수필은 어쩌는가? 수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쓴이 본인이 화자도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개성적인 문학인이 어쩌고 이런 말이 난 것이 글쓴이의 얘기가 주로 다뤄지니까 글쓴이가 또 화자까지 되니까. 근데 그곳에만 머물지 말고 여기에 했죠. 시적, 소설적, 논설적, 희곡적, 철학적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은 그런 내가 쓰지만은 그 안에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희곡적 수필로 봐주면 되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전통적으로는 수필은 글쓴이가 화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참 중요한데, 이 수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냐 마느냐. 저는 이 수필에서는 가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이나 이런 그 픽션들, 애초에 허구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소설 표지에다가 자전적 소설이니, 실화 소설이니, 그렇게 해도 남들이, 독자들은 어떻게 봐줍니까? 소설로 보지, 그거를 실록으로 안 보죠. 그래서 소설은 벌써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자전적 소설이라 해도 허구다. 허구가 많다. 그렇게 봐줍니다. 근데 수필은, 아무리 꾸며낸 얘기라 해도, 사람들이 수필이니까 진짜로 있었던 얘기로 봅니다. 근데 있었던 얘기만 그대로 적으면 뭡니까?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는 거. 신문 기사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수필도 가공을 해야 된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희곡은 자, 허구를 바탕으로 하되
약간 사실적인 게 추가된다. 근데 수필은 애초에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되 자, 상상의 세계를 많이 추가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추가를 안 했습니다. 있는 것만 그대로 그리면서 요게 이런 얘기가 좀 더 들어가면 재밌겠네요. 그런 일은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요. 안 겪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있는 것만 다르면. 그래서 저는 가공을 하자고 합니다. 이 가공이 뭐냐면은 자, 아침 식탁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 집에 아빠가 그냥 뚱해 있고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평소에 장난도 잘 치고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그날따라 그냥 뭐 이상한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삐딱선만 타고 이상한 말만 하고 참 말 붙이기도 힘들고 그런 때 있죠. 자, 그걸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빠가 왜 이럴까? 어제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면 간밤에 엄마랑 다퉜나? 또 엄마가 이 식탁에 어떤 그릇을 밥그릇이나 이러면서 곱게 소리 안 나게 놓은 것이 아니라 탁 갖다가 던져버릴 때 우리는 상상을 하죠. 자식들은. 아, 엄마 뿔이 났구나. 뭔가 지금 신기가 불편하구나. 근데 상상을 발휘 안 하면은 그것까지만 묘사를 하고 맙니다. 자, 엄마가 국그릇을 식탁에다 소리가 탁 나게 내려놨다.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엄마가 어제 내가 뭐한 짓 때문에 엄마 속이 많이 상한가 보다. 그래서 나하고 눈 마주치기도 싫고 해서 저렇게 먹이기는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리나게 탁 갖다가 던져주듯이 하는구나. 그러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빼버린다 그러면 엄마의 지금 한 행위, 일어난 일만 적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 또 하면은 만약 여기 오다가 지금 무지하게 덥죠. 근데 전철에서 내려갖고 여기를 걸는다 그냥 아이고 더워 요렇게만 하면은 오늘이 덥다는 사실만 적는 기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운데 여기 전철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풍경을 묘사를 해줍니다. 실제로 안 일어났다 해도 더운 것을. 자, 어떤 젊은이들은 요즘에는 이 부채도 아니고 무슨 뭐 선풍기 비슷한 것을 이렇게 대고 가더라. 사실 안 봤어요. 여기 오는 동안 없었어요. 그런 사람. 지하철에서는 봤는데. 근데 이 더운 거를, 내가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것을 대고 참 시원하다고 느껴졌다. 또 오니까, 조금 지나니까는 어떤 나이 든 양반은 옛날처럼 부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채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열었다. 손날개를 했다. 손부채를 붙였다. 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일어난 사실만 적으면 덥다는 사실밖에 적을 게 없습니다. 근데 더운 거를 상상으로 수필을 쓸 때도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이런 것을 가공해서 넣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런 일 없었잖아. 너고 나하고 올 때 그런 사람 안 봤잖아. 그럼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수필에도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요것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대화. 아까 지금 수필에서는 대화를 안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수필에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인가 그 소설을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납니다. 신의 나라에는 예술이 없다. 왜냐? 신들은 갈등이 없는 걸로 우리가 상정을 하고 봅니다. 신의 나라에까지 가서, 여러분도 뭐 교회나 다니는 분은 그러죠. 천국에는 절대로 안 싸우고 경쟁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인간의 나라, 이거를 역설적으로 바꿔놓고 얘기하면 인간의 나라에만 예술이 있다. 왜? 인간들은 싸우고 다투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지만은 사람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 대화문을 가만히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맞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밥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아주 씩씩하게 밥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갈등 없이 뭐 먹었냐? 그럼 또 B가 뭐 먹었다고 이렇게 좋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갈등이 없어가고 현실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자식들이 하면 참 편하죠. 현실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문학적으로는 그게 별로 효능이 없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 문학적으로 효능이 없는 대화니까 뭐가 돼? 회화는 모을 해자죠. 정보가 들어있는 글만 모아놓은 그런 말씀만 모아놓은 것이 회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옛날 신문에 보면은 한자로 미인회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미인회화는 미인이 가르치는 회화인 줄 알았어요. 그때 미인이 누구냐? 아메리카 사람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별로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미국 사람 다 아름다워요? 물론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은 안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데 왜 전부 다 미국 사람은 다 미인이라고 이렇게 해놔갖고 헷갈리게 했는지. 자, 그때 회화는 일상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말을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로 상가에서 요 사무실을 어떻게 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정보가 들어있는 회화입니다. 근데, 자,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C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자,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 놀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가로에다 뭐 적당히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C가 다시 대답합니다. 퉁명스럽게 한다라 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나 밥 먹든지 말든지 한 번이라도 신경 썼어? 벌써 그러면 뭔가 있죠. 언니하고 동생 사이에 뭔가 이 앙금이 있다라는 걸 느끼죠. 그 앙금,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자본에서 글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밥 먹었니? 그러고 좋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되물어요. 밥 먹었냐고.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져. 그랬더니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뭔가 앙금이 또 있구나. 그걸 또 잡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문학은, 수필뿐만 아니고 소설, 희고, 모든 문학은 갈등이 있어야, 갈등이 있는 대화여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도 신의 나라에는 예술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인간의 나라에만 소설이 있는 것이죠. 문학이 있는 것이죠. 수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근데 문학으로 할 때는 안 편한 것들. 그래서 집에서 자식들하고 갈등 겪거나 남편하고 갈등 겪거나 이런 것도 내 문학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을 하십시오. 요 하나 더 하죠. 자, 말인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글로 쓰죠, 문학은. 글로 쓰죠. 자, 엄마 집에 가라고 하는 글이 있다고 할 때, 자, 이거를 앞에다 이제 간단하게 가르쳐갖고 명령조라고 써놨는데, 만약에 풀어서 뭐라고 해놨겠죠. 엄마 집에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풀어서 또 어떻게 사정조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풀어서 또 엄마 집에 가. 집에 좀 가줘.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또 우연히 만났습니다. 엄마 집에 가? 엄마 어디 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문장 부호가 다 달라지죠. 자, 엄마 집에 가! 빨리 집에 가라는 얘기죠. 감탄부를 치죠. 사정적으로 빨리 엄마 집에 가. 이러고 있지 말고. 이때 말줄임표를 쓰죠. 또 엄마 집에 가 의문시대죠. 물음표를 쓰죠. 그래서 저 문장 부호도 알맞게 쓰자. 그래서 함부로 보면은
자기가 감동을 느끼고 감탄하면은 막 느낌표를 막 한 3개에서 5개 쳐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어떤 경우는 막 섞어서 이렇게 하다가 뒤에다가 또 물음표 쳐놓거나 또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느낌표 같이 쳐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선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감탄보를 칠 것인지 물음보를 칠 것인지 말 줄임표를 쓸 것인지 앞에 내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 노선 정리를 잘하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부호들 쓰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붙여서 이렇게 쓸 때 하고 땡땡 땡 하고 또 이어지게 쓰는 것 하고 또 땡땡땡땡땡 이렇게 쓰는 것 하고 땡땡 하고 쓰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글 쓸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그래서 말은 귀로 듣지만은 글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자, 눈으로도 청각적 효과가 좀 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난 원래 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 강의 시간 끝에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합시다. 문장 쓸 때 우리 문장은 수동태 문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능동적으로 써야 돼요. 영어식 문장은 수동태도 쓰는데 영어가 수동태를 쓰는 것은 사람 아닌 것을 주어로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물이 주어로 나왔을 때 뒤에다가 수동태로 써가지고 사람이 나오게 만들죠. 바이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영어에는 뭐냐면은 자, 영어는 명사를 좋아하고 우리말은 동사를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명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동명사 ing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옛날 중고등학교 때 그때 지겹게 뭐 현재 분사 만드는 거다 동명사 만드는 거 ing 붙여갖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어렴풋이 기억나죠? 그 정도인데 이거를 최근에 김용규라고 하는 철학자 어떤 책을 보니까는 보내놨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 이 양반도 서구에서 한 10년 이상 살다 온 분이라서 느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소, 닭, 풀을 미국 애한테 그림을 이렇게 소 그림, 닭 그림, 풀 그림 같이 주면서 요거를 서로 범주를 지어봐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했더니 걔들은 역시 이 명사를 좋아하니까 소하고 닭하고를 묶더라. 그래서 왜 묶었냐? 자, 동물이라는 명사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에는 소하고 풀하고 묶어 놓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소하고 풀하고 묶어 놨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소는 풀을 먹잖아요. 소는 풀을 먹는다. 이렇게 행위를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분위기, 사회 분위기, 또 유전적인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 분명히. 그래서, 이건 아까쯤에, 자, 우리는 이 감기 들었다, 감기 걸렸다, 감기가 주어가 될 수 있죠. 근데 절대로 영어에서는 이 감기가 주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감기가 걸려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한국어로 글을 쓰지 영어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나 다들 영어로 글 쓰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수필을 우리말로 쓸 계획이죠. 쓰고 있죠 지금. 그러면 우리말에 상당히 신경을 쓰자.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수동태 문장을 안 쓰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 그 다음에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문학을 하면은 이 자연과학적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는 증오까지 하는데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은 수학이 가지고 있는, 수학이 어찌 보면은 수학도 언어학입니다.
단지 그 언어를 수학적인 기호로 풀어놨을 뿐이지요. 그래서 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취하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는 애초에 수학도 가르치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수학은 논리학의 한 방법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쓸 때 흔히 이 감성, 감상 이런 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쟤는 아주 감성이 풍부. 10대 때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여고 다닐 때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하고 웃었죠. 그거 이 창밖에 비만 내리면은 괜히 마음이 싸해지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 문학소녀예요? 나도 한때는 다 문학소녀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해서 다 문학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문학이 감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어찌 보면은 감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수학을 못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했죠. 근데 수학이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수학 문장의 정신까지 들어있다. 자, 옛날에 이 시인 김기림이 한 말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 요건 다 기억나죠? 삼각형은 그 각을 전부 합치면 180도라는 거 다 기억나죠? 아무리 수학 정오했어도 그 정도는 기억나죠? 자, 근데 옛날에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직각이다, 이직각이다,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인 김기림이, 저 문장 아주 좋은 문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김성우라고, 한국일보 아마 논설위원하고 편집국장까지 했던가? 그러고는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요 분이 어디다 글 쓴 거 보니까, 자, 저 문장이 왜 좋은가? 일단 내용이 정확하다. 표현이 정확하다. 시와 수학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저렇게 안 하고 어떻게 쓰느냐.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요즘 교과서엔 저렇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나중에도 어른 돼서도 수학자가 들어간 뭐 예를 들면 수학은 아름다워 뭐 이런 책들 또 수학자가 쓴 책들 그런 뭐 구해서 늘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에 관한 책도 한 20권 가지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 수학자들은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재밌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시인 김기림 아까쯤에 삼각형 내각의 합은 이직각이다. 그 좋은 문장이다 그랬는데 김성우 여양반도 보다 보니까는 이걸 찬양을 해놓은 여러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아 하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옮겨 적었는데 자 뒤에 문장은 세는 삼각형이라는 말을 동어 반복해 삼각형이 벌써 3이란 말에 세가 들어있다. 또 크기란 말도 불필요하다. 뭐 크기니 180도니 하는 말도 식상하다. 자 이직각이라고 할 때는 자 직각은 90도죠. 그럼 이직각은 180도죠. 그래서 벌써 이 비일상성, 우리가 문학에서 비일상성, 또 과학적 엄밀성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비일상성은 낯설게 하게 하고, 러시아 문예미학자들이 처음에 말했던 것, 낯설게 하기인데, 모든 것 처음에는 낯설죠. 그러다 차츰차츰 익숙해져갖고 뻔하고, 식상한 것이 되죠. 식상한 것이 뭡니까? 입에 물린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180도라고 하는 것과 직각이 두 개라는 말은 어감이 다르다. 자, 이직각하고 180도.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르냐? 180도는 설명적이다. 근데 이직각은 표현적이다. 그럼 우리가 문학에서 추구할 것은 설명하지 않고 표현하는, 그냥 그려주는 거. 이게 더 필요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180도가 사진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찍는다면 이직각은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제품이 명품이죠. 뭐, 악기도 보면은 옛날에 뭐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이런 것들 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 몇백 년 됐어도 명품이라고 치죠. 기계 공장에서 지금 막 찍어내는 거 그런 명품이라 안 하죠.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이 뭡니까? 그림이죠. 사진이 나오면은 저기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이 없어질 줄 아는데 웬걸? 그림 살아남았죠. 또 영화가 나오면은 연극이 사라질 줄 알았죠. 안 사라지죠. 또 오토바이가 나오면은 자전거가 사라질 줄 알았죠. 안 사라졌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자 그림이 더 명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너무 증오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수학하고 문학하고 수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엄밀성, 과학적 엄밀성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문학을 감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문학이 상당히 논리 정연해야 된다. 문학 안에서 수필 써놓으셔도 앞에하고 뒤에하고 안 맞으면 안 되죠. 우리가 환타지 소설 같은 거 젊은 애들 많이 있죠. 뭐 황당무계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럴싸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은 뭔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되지만 그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글 쓰는 데는 중요하니까 너무 증오하지 마시고 옆에 그런 자녀들 책 있으면 가끔 들여다보는 것도 기가 막히다. 저는 그래서 수학은 언어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그런 보도가 있어서 프랑스 살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시험을 볼 때도 수학 시험을 볼 때도 숫자가 별로 안 나오고 수학 무엇을 증명해라 말로 서술하라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하기가 더 힘들죠. 기호로 그냥 대충 이렇게 쓰기가 더 편하죠. 그 공식으로 뭐 이렇게 쓰기가 편한데 그걸 다 말로 풀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서술형으로 입증을 해봐라.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수학이 흔히 언어학이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주 틀린 엉터리 생각이 아니었구나.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띄엄띄엄 하긴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